미국 에너지부 민감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확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부는 원인과 해결책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해 현재 국제 정세, 미국, 중국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도 탄핵 선고가 날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더블 캐스팅이라고 하죠. 뭐 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준비도 해놓고 그랬는데 저도 똑같이 만약 탄핵 나오면 못 간다 미리 얘기해놨습니다. 예. 근데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이게 참 이 불확실성이 이 뭐 이런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주지만은 또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에게도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감 국가 명단에 이제 올랐다 좀 뭐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요 소식이 지나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워낙 다른 뉴스가 많아가지고 조금 묻히는 감이 있어요. 일단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예, 김희도 교수님부터. 저부터요? 네. 사진도 앞에 나와 있던데 아까. 저는 이 뉴스 처음 접하면서 가치 외교라고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외교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치 외교라는 것은 미국과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우리가 잘해주면 미국도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라고 하는 파키스탄, 인도, 뭐 북한 이런 계열에 같이 집어넣어 놓고 나가버렸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호망되었는 노선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의원님 요 같이 여쭤볼게요. 민간 국가가 도대체 뭔지부터 좀 설명도 해주시고 예. 의외로 우리가 쓰면 콩글리시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가 민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사실상 이거는 문법적으로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민감해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민감하게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인 거고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한다면 민감하게 봐야 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모니터해야 되는 국가. 모니터링. 예의주시하는 국가. 근데 그게 우리가 들어갈지 상상을 못한 거죠. 동맹이 그것도 혈맹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 사실 이렇게 공식적 그 이스라엘과 뭐 대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니요. 그 국가들은 공식적인 그게 없습니다. 그 공식적인 동맹 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장 조약이 들어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예. 한 번도 그런 국가가 없었는데 한국만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국격이나 모욕적인 겁니다. 모욕적인 건가요? 매우 모욕적인 겁니다. 그 사실 몰랐다는 건 더 심각하고요. 그러니까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카테고리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카테고리에 들어갔다. 이제 1월 달에 이게 들어갔고 그게 이제 3월 달에 3월 초중순에 이제 언론 보도로 처음 이게 한겨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외교부에서 이제 국회 현안 질의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여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및 기타 지정 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측 설명입니다. 예. 요게 그러니까 민간 및 기타 지정 국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영어로 하면은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sensitive and 뭐 other categories. 네, 카테고리인가요? 네. 예. 이게 그러면 기타 지정 국가는 조금 등급이 나은 건가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지난주에 있었던 외통위에서 결국 실토를 얻어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없어요. 등급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쪽이 처음에 뭐냐. 이거에 사실은 최하위다. 한미 간의 협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미국의 말을 그대로 이거를 옮기는 건데 제가 근거가 뭐냐고 외통이 끝날 때까지 1등급 2등급 분류됐다는 문서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왔고요. 마지막에 실토했습니다. 없다고. 제가 다 살펴봤고요.
제가 살펴본 곳에는 그냥 민감 국가냐 비민감 국가냐만 나눠 있고요. 센시티브, 넌센시티브만 나눠 있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그만큼 한국에 들어간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들어가면 핵무기 뭐 이란이나 이라크는 뭡니까? 테러, 뭐 핵무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확연한데 우리는 아직 확연한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확연한 이유가 없으니까 아직 위험하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계된 어떤 협력을 할 때 한국이 더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핵 문제는 핵 문제만 또는 테러만 증명하면 이게 풀릴 수 있는데 예. 오히려 미국이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 안 알려주죠? 그러면 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야, 니들은 핵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예. 한국한테 저는 워닝을 많이 줬어요. 이게 바이든 때 했다는데 초점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한국의 핵무장 때문이라고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예. 그 미국의 반응들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한국의 여당 의원이나 오세훈 씨부터 시작해서 다 핵무장을 얘기할 때마다 예. 미국 쪽에서 우려하는 경고장을 계속 던져왔거든요. 그래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알려줄 정도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일방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 교수님. 예.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다라고 이제 뭐 핵무장,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 아니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나 굉장히 국가 고위직이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다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비상계엄이 영향을 줬다. 못 믿은가? 대한민국은 못 믿을 국가다. 왜냐하면 이게 12월에 있었고 작년 12월에 우리 비상계엄이 있었고 1월 달에 들어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하겠다라는 발언은 2023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럼 넣으려면 그때는 넣어야지 왜 이렇게 뒤늦게 넣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 카테고리에 분류된 건 핵 문제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핵 문제라고 다 넣지 않는 것은 예. 미국은 어쨌든 지금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 확산 체제를 막는 겁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었고요. 그 비핵산 체제를 미국이 걱정할 때가 두 개가 겹칠 때예요. 그냥 핵을 가지겠다는 말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럴 상황이 벌어질 때, 즉 네. 미국이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국가의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는 이른바 그들이 말할 때 테러 집단화된 핵을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잖아요. 미국이 보기에는 그 시기가 그럴 시기까지 간 거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다 핵무장하겠다고 이야기를 쭉 해온 데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사전적인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벌였고 비상계엄을 선언을 했고 그것은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나라의 군사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시기에서 미국은 당연히 이것은 살펴봐야 될 민감한 국가다라고 지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추정이지만 어쨌든 교수님 보시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핵무기 자체 핵무장 얘기지만은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비상계엄이 난 다음에 이게 1월 한 4월 15일이면 보통 3달 전 90일이라면 1월 15일경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올려서 발효하는 게 4월 15일이면 그러면 그게 1월 20일 날 물러갔으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그 취임식을 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5일 전이란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한국을 믿지 못해서 한국의 핵무장을 잠금이라도 잠궈놓고 나가야겠다라고 보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너무 많은 워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든이 왜 이랬을까 하는 것들 초점을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트럼프가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을 잘못 대처하면 트럼프 이걸 빼올 수도 없고 다시 내릴 수도 없고 또는 트럼프가 이걸 통해서 해제의 조건을 또 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한때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이게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반대 대가로 우리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럼 트럼프 정부는 굳이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계속 지정해 둘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일정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국가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되었는데 아직 에너지부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주요 당적자들이 지금 한국을 패싱한단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아시아 국가들 수행하면서 여기서 안 들렸어요. 예. 이거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지금의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 이전에 바이든 정부의 핵 정책을 트럼프 정부도 계속 가져가겠다는 사인으로 봅니다. 민간 국가라고 설정했다는 그것 자체가 바이든 정부에 설치했지만 트럼프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신호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간 국가에 오르면은 뭐가 문제인가? 뭐 민간 국가 좀 올라서 지속된다고 뭐 대한민국 외교가 그렇게 뭐 망가지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게 예. 우리가 사실 80년에서 94년까지 한 번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 핵무장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인데요. 전례가 한 번 있어요. 예. 우리가 80년대부터 지정이 됐어요. 누구냐 하면 박정희의 핵무장 논쟁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79년 유신하고 예. 핵무장 하잖아요. 핵무장 막 시도하고 그때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91년에 알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거기 포함된지 알았어요. 아. 근데 91년대가 뭐냐면 한국의 비핵화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비핵화를 하고 예. 알고 보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우리가 강력하게 비핵화를 맹세하고 결심하고 알린 다음에 6개월만 해제됩니다. 그때 한승주 외교부 장관이 예. 핵무장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선언을 약속 했죠. 6개월만 해제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나중에 원인을 알고 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와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그만큼 영향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에서도 그때 한미 간에 무슨 첨단 기술이거나 예. 핵에너지나 원자로거나 미국의 국립연구소에 우리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조셉 윤이 얘기했잖아요. 1년에 이 에너지부에 속한 게 17개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산하에. 예. 그중에 14개의 한국이 공동연구에 한국인 또는 한국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1년에 2,000명이 방문합니다. 그거 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는 이걸 역산해 보면 예. 알 수 있는 게 외교부에서 알려줘야겠죠. 한국 국무부에서 안 알려줬죠. 두 번째는 CIA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에너지부에서 이 민감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이 그 국장이 CIA 국장이 파견됩니다. 예. 이게 거의 정보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정원에도 안 알려준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알려드렸을까? 세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이 연구하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다음에 이 연구할 때 한국 민간 국가니 그 연구원 다음에 너 연구 용역할 때 협력할 때 감안해라. 그게 와서 한국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 국적의 재미교포도 우리나라든 예. 그 방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규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앞으로 향후에 이 첨단 기술에 관계되는 어떤 연구자가 또는 어떤 연구단체나 미국이 한국의 연구원을 국적에 있는 사람을 집어넣겠습니까? 다 뺍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워서라도 예. 빼버리는 그것 거죠. 때문에 예, 예. 이 수주 못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미리 다 제해버릴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규정을 보니까 민간 국가 출신 연구자는 특정 연구 및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도 불가하고 특정 기술 및 정보의 접근도 금지가 되고 일부 계약 및 협력 연구에서 배제될 수가 있고 과거 10년간 상세한 경력 정보 제출 및 방문 전 사전 승인 요망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보기에 특정 프로젝트에 그게 이제 정부가 직접 하는 거든 아니면 정부가 관여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프로젝트든 여기에 한국인이 있으면은 야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니들이 이거 다 제출해 서류 제출해 그러면은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야 빼고 가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걸 연구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고 자기들이 그걸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군요. 이 보기에 따라서는 저 문제는 뭐 작은 문제고 일시적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저는 이것이 한국의 핵무장 논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부 진영에서 핵무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계속 그런 논의들을 한국의 일부에서 그것도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게 되면 이것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사실 원자력 이용이 35% 수준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우리 에너지에. 예. 여기에 원료들을 우리는 전적으로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요. 플루토늄. 예, 플루토늄을 예.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안보인데 만약에 미국이 더 문제 삼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첫 번째 닥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일종의 동맹의 균열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 여당에서 시종일관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 민간 국가의 유일하게 동맹국 쪽으로는 딱 하나 들어간 게 우리 한국이란 말입니다. 예.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이미 미국은 우리는 동맹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핵무기를 계속 가지겠다는 논의로 더 진전하면 훨씬 다른 방향의 적대적 태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은 특히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을 주장하신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뭐 홍준표 시장, 홍준표 의원도 예전부터 그랬고, 뭐 유승민 의원도 옛날부터 사실은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결국은 대통령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민감해진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2023년 1월에 예. 2일 날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띄우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하고 이쪽에서 뭐냐 하면 핵무장이 원인이 아니라고 오히려 계속 여론을 또 무마하거든요. 예. 그리고 11일 9일 후에 1월 11일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4월 달에 와싱턴 선언에서 한미의 핵 컨설팅 그룹을 만들면서 거기에 NPT를 준수하겠다는 걸 집어넣어요. 그런 걸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NPT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미국이 해구산 해줄 테니 제발 핵무장 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약속을 해라 하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하고 와서도 계속하고요. 최근에 들은 정보 중에 하나는 6월쯤에 우리나라 안보실에서 핵무장 시나리오까지 문서가 작성이 됐고요. 언제 6월이요? 그렇죠. 2023년. 2024년이네요. 예, 작년이요. 작년이네요. 작년 6월. 작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미국이 입수를 해서 상원에서까지 그게 내부에서 비공개로 논의가 됐다는 제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안보 포퓰리즘에 의한 걸로 보지 않았던 거죠. 예. 이렇게 꾸준하게 2년간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보수 진영에서 압박을 받았던 게 핵무장을 하거나 안 되면은 최소한 일본 수준의 플루토늄 재처리 정도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조선일보라든지 그 계속 보수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예. 사실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고농축 플루토늄 사이에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농축 플루토늄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국가가 핵무기로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예. 그 확신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이고요. 일본의 경우에 예를 드는데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일본의 경우는 그 시기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그런 케이스를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뒤로는 절대 허락해주지 않은
계속 비약산 체제 시스템을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면 허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핵 잠재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실제로 유권 내에서도 야권 일부에서도 이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핵무장은 멀었지만 우리 핵 잠재력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 일본. 예. 그런데 그걸 이렇게 포장을 하면 이럽니다.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아까 말한 연료 확보라든지 우리 에너지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우리 핵 쓰레기 지금 계속 쌓이는 걸 고농축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이 부피를 줄여야 되는 양을 줄여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그 꿈도 못 꿉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미국의 그 핵 커뮤니티 365명이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다음 핵무장 의심 국가 우리가 3위입니다. 이란, 이라크,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국은 이미 그렇게 얘기하면 위장 핵무장이라고 의심받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니 이란, 이라크, 한국이면 좀 충격적인데요. 예. 아니 그 정도인가요 우리가? 즉 이 바깥에서 보는 거는 그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게 터졌을 때 예. 우리만 자꾸 무슨 보안 문제다. 뭐 원자로 문제다 하는데 이미 로이터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은 전부 다 아주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들도 다 핵무장이라고 거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일각에서 뭐 나오는 원전 수출 문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 설계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이를 무시하고 체코에 원전을 독자 수출하겠다고 뭐 발표를 했다. 이것을 조금 거슬러서 뭐 심기가 좀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역시 원전 기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핵무기 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미국인 철저하게 한국과 협업을 해서 같이 들어가자라는 주의를 하는 거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들어갔을 때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그 핵무기로 전환되는 것을 컨트롤해낼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견제를 하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가 반드시 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판단에는 이 거래주의 서 있는 트럼프 정부에 들었으면 더욱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원전으로 국가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고 했다면 예. 핵무장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야만 미국이 좀 더 믿고 좀 더 높은 기술, 좀 더 독자적인 핵 원자료 판매에 대해서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두 개는 서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2023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에 보수 언론에서도 오히려 원전 수출하는데 족쇄를 달았다.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만 원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도대체 왜 들어간 거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불똥이 저는 원자력에 뛴다고 이번 일로 결과로서 불똥이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가 거의 뭐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 우리가 거의 굴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향후에 같이 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껍데기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 걸리면서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는 한수원에서는 다시는 유럽에서 우리가 진출할 사업 접었습니다. 이번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 이번에 아이다호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아이다호의 연구원이 소프트웨어를 훔쳐오다가 걸렸다는 게 마치 그래서 보안 문제를 지금 축소시키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원자력법도 있고요. 간첩법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그러면 이 사람은 간첩으로 보십시오. 수미텔이 그 정도 받아 명품 샀다고 지금 간첩법 걸려 있죠. 예. 로버트 김 기억나실 겁니다. 그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도 옮겼다가 11년 징역 살았어요.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안 나타나는데 이게 원자로 기술을 뽑아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거기에도 불똥이 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요 얘기도 해볼게요. 4월 15일에 어쨌든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정부랑 어쨌든 뭐 미국 에너지부라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올렸고 그 트럼프 정부랑 이거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4월 15일 이전에 이거를 조금 올리지 않게 뭔가 딜을 한다든지 며칠 안 남긴 했습니다. 한 2주 남았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핵 확산 가능성을 열어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미국의 비확산 체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해주는데 일본은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일본도 해줘야죠. 예. 그러면 대만은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위험하다고 아우성을 치겠죠. 그러면 폴란드나 저쪽 유럽에서는 또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비확산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한국이 그 출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절대는 이거는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기괴한 사람이라도 이 정책에 관한 하는 한국에 관한 하는 해줄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걸로 다른 딜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뭐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은 많고요. 저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뭐 거기에 이제 국방 차관으로 갈 엘브리치 콜비가 한국이 미군이 철수할 때 핵무장을 한국한테 허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이렇게 귀띔한 것이 예. 이쪽 보수의 핵무장론자들한테 엄청난 동기부여를 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그걸 예. 또 주최했던 게 조선일보가 아까 말 그 윤석열 정부와 보수 신문이 핵무장론을 계속 키워왔던 거는 거의 팩트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정말 그렇게 해줄 것이냐. 이걸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심지어 위에서는 트럼프가 북한도 핵까지 있는 한국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보듯이 한국에게는 온갖 족쇄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기 에너지부도 명령하고 원자력도 명령해가지고 국무부도 명령해가지고 풀어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과 미국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관심 없는 부분은 예. 애써서 굳이 한국을 핵무장 시켜주라고 다 풀어주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풀어진다. 미국이 트럼프가 하면 풀어진다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 핵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지금 트럼프는요. 다 안 바뀌었잖아요. 전문가들의 핵 정책이나 무슨 통상 정책도 다 밑에서는 그대로 옛날 쓰던 사람이 다 써요. 그러니까 20여가 왔을 때 다 정상적으로 쓰인 것처럼 들고 갔는데 그 다음날 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이걸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오히려 당합니다.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핵을 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다음 절차가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우리 핵 원료를 러시아로부터 거의 30% 이상을 수입을 해요. 예. 그럼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이 핵을 가지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 국가는 전력을 당해서 막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북한이 걸었던 그 고난의 10년을 걸어야 돼요. 적어도 고난의 행군의 10년. 이게 예.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적어도 10년은 최소 10년입니다. 최소 10년은 핵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세계로부터의 제재를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과연 한국이 그걸 견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견딜 의견의 합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따라요. 그리고 그 시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남한이 핵을 가진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그 핵을 가지려는 지역을 공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고요. 예. 전쟁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예요. 경제적으로 처참해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코 트럼프가 허락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용으로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리더. 오히려 북한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데 호소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처럼 북한은 그래도 못 살지만 자급자족이잖아요. 예. 우리처럼 개방형 통상인데 바로 그냥 무역에서 우리는 그냥 다 끝장납니다.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핵만 가지고 다 죽고요. 해가라. 국민투표 붙여서 10년 정도 우리 버텨보자. 그래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도 가져야 됩니까 하면 70%가 넘는데요. 예.
이걸 다 설명하면 30%대로 떨어집니다. 이런 걸 10년 내에 우리가 다 각오가 돼 있냐고 물으면요. 그 여론조사가 70몇 %에서 30몇 %. 아니, 근데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만 한 30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어쨌든 뭐 똑같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외교 요 민간 국가 얘기를 좀 넘어서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의 외교 뭐 요런 얘기까지 좀 해볼게요. 일단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내 정치가 지금 뭐 이게 세계 정치 뭐 세계 경제도 그런데 국내 정치가 난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는 거를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한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해가지고 뭐 그 판사를 탄핵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뭐 법을 무시하네 뭐 황제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데 막 난리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면 예. 서로 못된 것만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윤 정부하고. 아 그래요?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가 어찌든 군대는 아니지만 의회 난입했잖아요. 지지자들이. 예. 그걸 또 보고 배웠죠. 또 지금 보면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도 또 트럼프가 그건 또 반대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것. 실제로 이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하루라도 독재자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루 독재자가 첫날은 내가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들 제가 직접 만난 분도 한국의 그 스나이더 대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스탠포드의 교수인데요. 그분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안 치를 수도 있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선거를 안 그러니까 선거를 안 치르고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개헌을 하거나 또는 한국의 비상계엄을 배우고 싶어 한다. 미국은 비상계엄이 없거든요. 예. 주별로 할 수 있는. 주별로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요. 지금 그냥 그 연방 공무원들 30%를 일론 머스크가 거의 그냥 칼질하듯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교육부 뭐 수천 명 뭐 감원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렇죠. 뭐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자체가 저는 전체로 보면 이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인들이 미국의 주인이에서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감.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두 공포감이 네.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전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없을 정도로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기다. 그게 미국 내나 국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국제 패권을 일으켰던 뭐 유지했던 거는 경제력과 군사력도 있지만은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호자 뭐 이 체제의 수호자로서 경찰 국가 역할도 하고 또 뭐 인권 문제나 이런 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권위로서 따라온 측면도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다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따라올까요? 다른 국가들이 그거를? 안 따라오죠. 예. 당장 트럼프는 새로 수상이 뽑혔는데요. 뽑히자마자 제1승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유럽 퍼스트다 그러면서 유럽 가서 프랑스하고 영국을 만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구산도 니네하고 하겠다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유럽도 더 마찬가지죠. 미국 없는 유럽을 지금 계획해 나가고 있고 독자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고 그다음 유럽 방위군 건설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던 소위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는 와중에 미국 경제가 버텨주느냐입니다. 지금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미국이. 예. 미국에서 역사상 관세 보호주의를 해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 트럼프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다 흔들어 놔버린다니까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유럽도 저렇게 하고 우리도 대처를 하지만 이미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난 다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없는 세상을 짜잔 미국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간다가 아니잖아요. 예. 어느 국가나 미국이
갖춰지는 영향력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 버리는데 그 여부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배제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랑 뭐 미국이 사실상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뭐 관세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액의 3분의 1이 이제 자동차가 차지하는데 그거 관세를 25% 올리면은 전체 어떤 우리가 뭐라고요? 그 수입의 한 17%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고 미국의 영향력이 어느 나라보다 큰 데다가 제가 그렇게 심지어 표현을 하는데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아보카도도 없고 예.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메이플 시럽도 없어요. 우리는. 결국 미국이 흔들리는 칼에 가장 많이 상처를 입게 될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교수님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은 바이든하고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동맹들만 때리고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뭐 한국, 뭐 유럽연합. 그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럼 중국하고는 관심이 없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안에는 세계의 패권을 지는 것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부강해지는 것 그 부강하는 방식을 이제 관세를 걷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 미국 빅테크 기업을 살려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을 노리고 있어서 중국과의 싸우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로 밀린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중국과가 싸우려고 하더라도 별로 큰 무기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시진핑 만나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빅테크 기업은 오히려 차이나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시진핑 만난다고 지금 보도 나왔더라고요. 예, 시진핑 만나고 나왔죠 아마? 만났어요. 시진핑 바로 뒤에 서서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삼성의 위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뒷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은 이 트럼프에 의해서 무너진 세계 질서에서 자기 역할을 강화시키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 중국을 때릴 적당한 카드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엔비디아 같은 곳 대표적인데요. 미국에서 뭐 팔지 말라 그러면 팔지 마는 규정을 살짝 바꾸어서 다른 칩을 만들어 갖고 중국에 팝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지난 8년간 때려왔잖아요. 두 대통령 자기 트럼프 1기 바이든 시기를 때려와서 그동안 때릴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때려왔어요. 근데 더 마땅히 때릴 게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트럼프의 고민이 큰 거죠. 그 동맹국 우방국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 트럼프는 한번 지금 중간에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속도와 규모가 굉장히 빠르고 커요. 그러니까 1기 때는 서서히 시작하던 것들을 다 준비돼서 그냥 지금 엄청난 속도로 몰아붙이잖아요. 예. 그럼 속도로 몰아붙이고 아까 제가 뭐 장기 집권을 꿈꾼다고 했지만 주어진 시간이 내년 중간 선거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팔을 비틀어 가지고 효과 볼 국가들이 어딥니까? 바로 동맹국이에요. 오히려 우방국에. 동맹국이다. 예. 그러니까 그 효과를 빨리 보여줘야 돼요. 관세든 뭐든 미국이 이익이 되는 걸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는 만만한 것을 다 지금 만만한 국가들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나 진영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효과 있게 미국에게 바짝 엎드릴 국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24일에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31조 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표정이 그렇게 밝았군요. 옆에 서 그럼요. 있었는데. 그럼요. 내가 이렇게 압박하니까 지금 막 기업 들어오잖아. 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용도가 그리고 좀 컸네요. 세계관이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된 게 그 유색 인종이 들어가서 다 협혈기처럼 미국의 백인들을 빨아먹었고 똑같이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지해서 예. 시장이고 뭐고 빨대를 꽂고 실제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거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들 우방국을 거머리로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군요. 미국의 어떤 학자는 예.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동맹을 원래 우선하던 시스템이 아니라 동맹 약탈 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안정적이고 전성기에는 미국 시장도 내어주고 동맹국들한테 선물들을 주는데 미국이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동맹부터 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본과 맺은 프라자 협약입니다. 일본이 치고 올라오니까 더 이상 치고 오도록 못하도록 일본을 꼬꾸라뜨리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 힘을 썼단 말입니다. 80년대 있었던. 예. 그러니까 환율 조정을 강제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소위 10년의 후퇴를 계속할 수밖에 지금까지 고통받는 게 사실 그때부터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시 가장 만만한 동맹으로부터 그들이 경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그런 논리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 어떡하냐 지금 일단 아니 탄핵 뭐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뭐가 정리가 돼야지 리더십이 생기고 그게 뭐 어느 정부가 됐든 보수든 진보든 이게 서서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그럼 이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몽둥이의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제조업 기술이라든지 무역이나 이런 것들로 개방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긴장해야 되는 게 이게 비관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트럼프는 직접 보고 상대방을 제압시켜야지 자기 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실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물론 보편관세는 전 세계 마찬가지로 가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1대1 협상에서 우리는 좀 뒤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대안을 얘기하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걸 헤쳐가는 것은 미국 빼고 미국한테 매맞는 국가들, 미국한테 지금 압박받는 국가들, 유럽, 예.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이 같이 연대를 해야 합니다. 연대를 해서 자유무역을 지켜내야 되고 여기에 힘이 좀 붙이면 중국 같은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를 넣으면서 미국을 빼고 질서를 지켜내는 움직임이 가시화됐을 때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을 좀 박차고 예. 이들에게 다변화할 것이냐가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그 한미동맹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미동맹을 안 하겠다라는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네.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도 이쪽하고 손잡을래라는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시대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무질서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기존에 이제 안미 경중이라고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때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때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 왔단 말입니다. 이럴 시기에는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제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국가의 예를 하나 들면 싱가포르 굉장히 잘 싸우고 있거든요. 잘 싸운다는 게 직접 싸운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데 최근에 싱가포르 총리가 우리가 왜 이럴 수 있느냐 하면 리더와 국민들이 합일되어서 우리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이러면은 절대로 카드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단일화되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중일 삼각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서 한중일 삼각이 새로 FTA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미국이 이 지역을 치는데 큰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카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모여서 우리가 카드로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카드가 되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국의 선박을 미국에 팔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선박을 활용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는 것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하고 선박에 관한 무슨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면 예. 미국은
엄청난 협박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선박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항공모함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쓸 수 있는 카드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조선업을 치켜 세우면서 뭐 또 이제 손을 벌려야 되는 위험에 미국에는 조선업이 없으니까 중국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지렛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보시면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게요. 예.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지금 저기 길거리에서 미국 성조기를 흔들잖아요. 그런 인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건 결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을 협박하려면 예. 미국의 협박을 먼저 이겨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요. 예. 다음 정부도 적어도 미국하고의 단절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의 카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결기를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짧게 북한하고 트럼프는 언제쯤 협상할까요, 교수님? 글쎄요.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협의를 하니까 북한이 좀 안달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쇼이구가 북한을 방문했고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에 이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이 언젠가는 트럼프 시기 내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 체제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건 예. 미국한테 위협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럴 시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의외로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를 오히려 속도 조절은 이번에는 북한이 할 거라고. 북한이 할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일이 많네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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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전에 김준영 의원이 언급했던 여론조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024년 6월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인데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66%가 찬성을 했는데 제재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이 함께 제시되면 핵무장 지지율이 30%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24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